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또 이 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말이 살찐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식욕이 돋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은 가을이면 더욱더 자기의 스킬을 높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흔히 요식업을 하면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꼭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식당에 불러들여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막 어울리는 이런 식당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매출을 높여주고 굉장히 손쉽게 장사를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야말로 자기 친구,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맨날 먹입니다. 처음에야 돈을 내고 가지만은 나중에 좀 취하면 오늘 내지 마라, 내가 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한두 번 공짜를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술 먹자고 하면 공짜로 먹게 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 일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는 개인적인 관계로 엮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또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스폰서, 검사들이 흔히 스폰서하고 관계를 가지다가 여러 가지로 신세 조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요. 검사들이 왜 스폰서가 필요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사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자기 조직 안에서는 서열이 엄격하고, 검사들은 전부 하나의 동일체처럼 치부되는 이 군기가 센 집단인데, 그 속에서 밖으로만 나가면 말단 검사도 영감님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얻습니다. 얼마 전에 한 중견 기자가요, 자기가 아는 기업인들과 밥을 먹는데 한 기업인이 뛰어나가더니만 영감님 하면서 30대 검사를 데리고 와가 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30대 새파란 검사한테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이 기업인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고, 또 그런 것을 시키는데도 아무런 쑥스러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검사도 놀라웠다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검사가 결국은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마치 스폰서가 없으면 검사 노릇 수행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수사비가 없어서 수사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다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낮에 검사 생활이 빡세지요. 저녁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뭡니까? 술자리 가서 폼 잡고 스폰서가 술 사주고, 또 그 스폰서 따라온 사람들이 검사님하고 영감님하고 인사하고, 검사는 직급이요, 되자마자 상급으로 예우받지 않습니까? 일반 고시된 사람은 5급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검사는 지청장쯤만 돼도 지역에 가면 시장, 군수와 동급으로 대우를 받고 오히려 더 세죠. 그래서 전부 주변에서 굽신거리고, 낮에 대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술자리 등을 통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술만 들어갑니까? 봉투도 또 받고, 이러면서 검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스폰서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소개까지 해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지방으로 검사가 내려가면 불 사주고, 봉투 주고, 여자 주고, 집 얻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타락한 전직 검사들이 한두 명입니까? 검찰총장인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사들을 타락시켜서 나중에는 비리와 유착된 검사들이 양산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는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검사질 하려면 스폰서와 선을 그어서 가야 된다. 그러지 못한 검사는 결국 성공해도 그 말로가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정치인도요, 정치인 주변에 당선되면 돈 있는 사람부터 붙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투를 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막 스폰서처럼 행사 있을 때 밥값을 내주고, 그리고 행사 있으면 버스도 대절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상납도 하죠. 그래서 코가 끼었다 싶을 때는 뭘 합니까? 부탁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치인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정치인과 스폰서나 브로커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행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의도 국회가 열렸을 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나 했더니만 골프 치러 간 사람, 일찍 나가서 술 푸는 사람, 여자 만나러 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한 정치인이 저한테 실토를 하더만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가 가장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경유착. 돈 있는 기업인들이 정치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자기의 기업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익숙하고 이 다양한 형태로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죠. 자, 그냥 지역사회에서 이게 조금 알려진 기업도 지역 정치인하고 유착이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한국의 몇 대 재벌쯤 되는 회사들과 정치인과는 어떤 관계로 맺어질까요? 한번 맺어지면 그런 관계가 정리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대선을 치른다고 할 때 공식적으로 한 500억 쓴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기부금을 받던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에서 정부가 그 선거에 정해진 선관위 보조금만큼 다시 받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 치고 선거에 돈 때문에 고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 2당에 대선 나가서 떨어져도 떼돈 번다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사실상 자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그걸 해보려고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이 행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과 정치입니다. 재벌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인을 관리합니다. 엑스파일이요. 어떻게 재벌들이 정치인들을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육성 사례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죠. 그래서 한국의 요 한 20년 안에 보면 정치인과 재벌이 유착되었다가 깜빵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고치지 않고 또 베팅을 합니다. 왜 대선 때 베팅을 할까요? 박근혜 정권도 결국은 정경유착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만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권이요, 좌파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실패한 이유도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공화국을 무슨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까?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차떼기 같은 것도 또 등장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에 당선이 되어도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정경유착, 특히 재벌과의 유착이 가져온 효과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재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경유착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상속받으려면 그게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고 지분을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머리 아픈데 이게 정경유착을 해서 정치권이 권력이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자, 내가 한국의 재벌 순위에서 10등쯤 되는데 1등으로 올라가려면 기업 인수 합병에서 정권이 도와줘서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나한테 몇 개 던져주면 순식간에 내가 옷이나 만들고 옷감이나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한국 재벌 서열 3,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내 계열사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만 이렇게 정해갖고 거기에 몽땅 몰아서 망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열 분리해서 전부 주요 재벌들이 되게 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줬지요. 그래서 한국은 정권 바뀔 때 재벌들이 제대로 줄을 잘 서는가에 따라서 재벌들이 5년 동안 아무리 연구 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해도 거기에서 얻는 것보다도 기술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치판에 제대로 대권에 배팅해서 당선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느 재벌이 확률 50%인 대선에 배팅하는 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정 재벌들 중에는 아예 기업 활동보다는 정치판의 동향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 국정원 같은 정보기구를 두고 정보를 입수하고 또 대관 로비팀과 또 정치인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고 수시로 기름칠을 하면서 정치판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에서 맞아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떼돈을 벌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시금방지게 국가의 정책, 국가의 외교, 모든 국가의 방향에 경제 흐름에도 다 관여해서 기업을 마치 국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컴퍼니죠. 기업 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기업 프렌들리니 친기업이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국가에서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정부 관계 회의에 기업이 참여해서 회의도 은행연합회에서 하고 재벌들 재무 책임자가 와서 대통령 앞에 이야기하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져서 재벌 회장을 불러서 건의사항을 듣는 거,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에 거쳐야지 그렇게 같이 정경이 유착이 되어서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하고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녀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해가지고 반인플레법을 입에 달고 다녀요.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만은 안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반인플레법만 이야기하더라.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벌들이요. 정치경 유착해서 끝까지 잘 가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아주 호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래도 잠깐 문제 생기면 떼우고 나와서 또 가면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얻을 거 다 얻고 할 거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황 대표가요. 왜 기성 정치에서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밟히고 따돌림을 당했는 줄 알아요? 황 대표야말로 정경 유착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국 재벌 기업들을 비판하고 항상 견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황 대표는 본인 말대로 살아서 기성 정치권에서 빚을 보지 못할 겁니다. 앵그리 블루가 그렇게 초반에 윤을 도우고도 팽 당해서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벌레 보듯이 탄압하는 것도 그런 데 있다고 봐요.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서포 15조 상에 국가가 원가로 주택을 판매하는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 원인은요. 재벌과 권력의 유착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윤인도 물론 안 되고 이재명이가 집권해도 안 되지요. 문재인이가 집권해도 안 되고 노무현이가 집권해도 안 되고 이명박이가 집권해도 안 되고 박근혜가 집권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은 좌우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관계만 맞고 배팅해서 양쪽에 배팅하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면 그 100배, 1000배의 본전을 거둬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근본적인 사회개혁과 정의와 공정이 실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황세표가요, 모처럼 질랄하게 한국 사회의 본질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중의 분노에 의해서 뒤집어지기 전에는 한국 정치 절대 사람 안 된다.